오늘은 일리아스 12권의 내용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1권까지는 지금 그리스군이 트로이아군에게 밀려가지고 주요 전사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파리스가 디오메데스도 부상을 입혔고, 아가멤논도 활약을 하다가 또 부상을 당해서 뒤로 빠졌고, 오디세우스도 부상을 당했어요. 마카온도 부상을 당하고, 전반적으로 트로이아군이 계속 이제 수세에 물리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2권에 이르러서는 첫 부분에 방벽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호메로스가 쓰고 있어요. 이 방벽은 첫째 날 전투 끝나고 쉬는 동안에 그리스군이 열심히 해서 한 거예요. 호도 파고 벽도 세우고. 그 전에는 없었는데 네스토르의 제안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 방벽은 신들의 뜻에 거슬러서 구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들에게 뜻을 묻고 허락을 받지도 않았고, 또 제사도 지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공되어서 또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쟁 중에 트로이아가 아직 멸망하기 전까지는 굳건하게 버티겠지만,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스군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트로이아의 장수들은 모두 죽고, 이런 다음에는 그 방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에요. 세 명의 신이 협력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데, 포이보스 아폴로는 강들을 다 방벽 쪽으로 끌어들일 것이고, 제우스는 비를 쏟아 부을 것이고, 또 포세이돈은 파도를 통해 가지고 다 쓸어내서 그 헬레스폰토스 그 일대를 평평하게 만들 것이다. 강들은 예전의 그 방향으로 다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만든 그런 성과도 이게 자연 앞에서 또 신 앞에서는 별거 아닌, 그러니까 허무함, 약간의 인간의 노력의 허무함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벽을 초반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방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12권에서는. 그래서 12권을 우리가 방벽 전투라고 하고 있어요. 방벽을 둘러싸고 싸우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리스군은 방벽 안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제 방벽 안으로 아주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그리고 트로이아군은 그 앞쪽 방벽을 이제 부수기까지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법 얘기를 초반에 좀 호메로스가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르고스인들, 이거 보면은 방벽 뒤로 숨었는데 이것을 제우스의 채찍을 견디다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채찍, 제우스의 징계,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는 헥토르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신의 관점 또 인간의 관점, 이렇게 늘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인간 세상의 일이지만 그것이 신의 관점에서도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신을 믿지 않으면 그런 관점이 생기진 않지만, 고대인들은 늘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도 있고 신의 의지도 같이 함께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헥토르가 계속해서 이게 그리스군을 방벽 안에 가두고 계속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46행에 보면 46행에 헥토르를 마치 사자나 멧돼지에 비유했는데, 결국에는 46행에 결국 그의 교만이 그를 죽이고 만다. 앞으로 헥토르가 어떻게 될지를 약간 이제 예언하는 듯한, 헥토르는 결국엔 죽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자가 아무리 세더라도 개들과 사냥꾼에 둘러싸여 있으면 상황을 보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교만, 무턱대고 자기 힘을 믿고 싸우는, 그래서 결국엔 창에 맞아서 죽는 그런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헥토르는 결국에는 교만하기 때문에 죽을 것이에요. 아킬레우스에게 맞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많은 자기 아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하여튼 주변에 많은 사람들, 폴리다마스도 그렇고 헥토르에게 성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아요. 맞서 싸우겠다고. 그의 교만이죠. 혹시라도 신이 도와주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헥토르를 비롯해가지고 트로이아군이 이제 성벽 앞으로 왔는데, 거기 호가 파 있어요. 호를 팠고 거기에 이제 말뚝을 박아놨어요. 크고 날카로운 말뚝들을. 그래서 그리스군이 그렇게 박은 이유는 전차나 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낭떠러지처럼 돼 있기 때문에 말들이 겁을 먹고, 헥토르의 말조차 거기서 겁을 먹고 움찔움찔하는 모습이에요. 쉽게, 그리고 그 폭을 보면은 54행에 보면 가까이서 뛰어넘거나 건너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약간의 이제 뛰어넘기가 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호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전차가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릴 때 폴리다마스는 헥토르의 부관이에요. 같은 날 태어났고, 헥토르에게 이렇게 이제 전차를 타고 호를 건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있을 수 없고, 말뚝도 서 있고, 그렇죠? 협소하고, 그래서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활동하기도 좀 어렵고, 혹시라도 후퇴할 때는 완전히 그 호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호를 넘을 때는 이게 전차를 버리고 보병으로 걸어서 건너가자고 조언을 해줘요. 그 얘기가 이제 헥토르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헥토르가 전차를 버리고 호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88행부터 방벽을 사이에 두고 트로이아군이 이제 어떻게 전투 태세를, 또 군을 구성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제1군 헥토르하고 폴리다마스, 그리고 여기 보면 캐브리오네스는 헥토르의 마부 역할을 했는데 마부들 계속 죽어가지고 동생이에요. 헥토르의 동생. 근데 보통 이제 마부를 전차 옆에다 놓고 마부는 참여를 하지 않죠, 보병으로서. 근데 폴리다마스는, 캐브리오네스는 헥토르를 따라갔어요. 헥토르가 지시를 한 건데 91행에 보면 그것은 헥토르가 자기 전차 옆에 캐브리오네스보다 못한 다른 전사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캐브리오네스도 잘 싸우는 거예요. 단순히 마부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아까웠는지 캐브리오네스도 주요 전투 제1군에 참여를 해서 보병으로 방벽을 부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대 제2군, 트로이아의 제2군은 파리스, 그 다음에 알카토우스, 아게노르가 지휘하고 있어요. 파리스는 헥토르의 동생이고, 알카토우스는 아이네이아스의 매부예요. 아이네이아스의 누나, 나이차가 꽤 큰 누나예요. 누나의 남편이 되겠어요. 알카토우스, 그 다음에 아게노르, 안테노르의 아들 아게노르. 이 부대가 제2군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3군, 셋째 부대는 헬레노스, 그 다음에 데이포보스, 다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헥토르의 동생들이에요. 제3군을, 그리고 제3군에는 아시오스가 있어요. 이 아시오스는 다르다넬로스 해협, 헬레스폰테스의 해협 그 주변의 4개 도시에서 군사를 모아온 왕이에요. 그래서 아시오스가 지금 제3군, 데이포보스와 헬레노스와 함께 아시오스가 3군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4군, 네 번째 군대는 안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 그가 지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테노로의 또 두 아들 아르켈로코스하고 아카마스가 함께 하고 있어요. 뭐 이 둘 다, 안테노로의 아들은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장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4군이에요. 안테노로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약간 안테노로의 아들이 아게노르는 둘째 부대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아들은 뭐 넷째 부대에 제4군에 편성된, 안테노로의 아들은 곳곳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또 프리아모스의 아들도 주요 장수로서 각 군에 또 포진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제5군은 사르페돈, 동맹군이에요. 리키아의 동맹군, 글라우코스하고 아스테로파이오스, 이렇게 해서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벽을 사이에 두고 트로이아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5개의 부대로서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폴리다마스가 전차를 버리고 보병으로서 걸어서 호를 건너자고 했는데, 이 아시오스, 제3군의 아시오스, 제3군은 헬레노스하고 데이포보스, 아시오스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아시오스는 전차를 그대로 몰고 가고 있어요. 함선을 향해 가지고. 근데 호메로스는 어리석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리오스로 돌아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방벽 그 전투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도메네우스의 창이 그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누구에게 죽을 거라는 예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오스는 어리석게도 전차를 타고 호를 건넜어요. 실제로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는지 구체적인 묘사는 없지만, 힌트는 아시오스는 함선들이 왼쪽에 보니까 열려있는 문이 있어요. 그리로 굉장히 질주했고, 그곳은 보통 그리스군이 전차를 타고 방벽을 나오던 출입문 역할을 했던 곳인 것 같아요. 거기가 아직 열려있으니까 거기로 전차를 몰아붙여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회로 본 거예요. 거기가 열려있으니까. 그리고 아시오스를 뒤따르는 병사들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리스군은 많은 장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폴리포이테스하고 레온테오스 둘이서 그 열린 문을 지키고 있어요. 강력하게 지키고 있어요. 아시오스가 거기를 무너뜨리려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강력하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폴리포이테스하고 레온테오스가 번갈아 가면서 트로이아군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방벽 전투 모습이, 그리스군은 만약에 방벽이 무너지면 그들은 함선이 불탈 것이고, 또 막사가 있죠. 함선 사이사이에. 그 막사도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막사에 뭐가 있어요? 보물들이 있어요.
함선과 막사에는. 그래서 그걸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은 탑에서 막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나 봐요. 여기 156행에 보면은 눈송이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처럼 돌들과 화살과 무기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아시오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 열려놓은 문은 사실은 그리스군에 도주하면서 미처 못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봐 열어놨던 그 문이에요. 그러면서 아시오스의 부대가 결국에는 방벽을 뚫지를 못했고 문을 통과하지는 못했고, 그 사이에 헥토르의 제1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시인은 그 제1군은 수도 가장 많았고 가장 용감한 자들, 정예군이에요. 트로이아의 정예군들. 이 보니까 독수리가 갑자기 하늘을 나는데, 그 트로이아 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날고 있어요. 왼쪽으로 날면 이게 징조가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독수리가 뱀을 잡고 있는데, 이 뱀이 독수리 가슴을 물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뱀을 떨어뜨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제1군 트로이아 진영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불길한 징조였겠죠. 그래서 당연히 폴리다마스가 조언을 합니다. 헥토르에게. 함선들을 둘러싸고 다나오스 백성들과 싸우고자 앞으로 나가지 맙시다. 이렇게 216행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왠지 불길하다는 것이에요. 헥토르가 노려보면서 231행에 폴리다마스에게 아주 비난을 합니다. 당신의 열변, 그것이 이제 달갑지 않다. 그리고 제우스가 이미 나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이리스 여신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유명한 말입니다. 237행에 보면은 폴리다마스, 그대는 날개가 긴 새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지만 나는 새 같은 것은 개의치도 아랑곳하지도 않소. 그것들이 새벽과 태양을 향해 오른쪽으로 날아가든 아니면 어둠을 향해서 왼쪽으로 날아가든 말이오. 그러니까 새가 어느 쪽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런 건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새점, 하늘을 나는 그 새들은 신들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헥토르는 정말 현대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고대인이 아니고 그 새가 오른쪽으로 날든 왼쪽으로 날든 난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선의 새점은, 이것도 아주 243행에 보면 최선의 새점은 오직 하나뿐,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오. 대단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대인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징조가 어떻든, 신이 징조가 어떻든 간에 최선의, 만약에 운명, 새점이라는 건 이제 운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언과 운명. 그거라고 하면 그것을 대비하는 그 인간의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겁낼 필요가 없다, 이러고서 이제 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많은 트로이아 장수들을 죽게 만들고 또 부상을 입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리아스에 보면 폴리다마스가 헥토르의 부관이 하는 조언들은 다 좋은 얘기예요. 그걸 헥토르가 따랐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을, 어떤 건 따르고 어떤 건 따르지 않아요. 모두 자기 헥토르가 그 조언이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폴리다마스를 비난하는 것이죠. 너무 좀 심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함선들 옆에서 모두 죽는다 해도 그때 폴리다마스는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을 것이요. 그대에게는 전투에서나 적과 맞설 용기가 없으니까. 애초에 용기가 없으니까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용기가 없으니 어차피 당신은 겁낼 필요도 없고 싸움터에서 이렇게 제대로 싸우지 않을 테니까, 약간 이런 회피한, 그래서 회피하거나 싸움터에서 돌아서면 내 창에 맞아 죽을 것이오. 이렇게 내 창에 맞아서 목숨을 잃을 것이오. 마치 옛날에 이순신 장군 명랑 대첩 같은 얘기예요. 장수가 혼자서 싸우는데 말을 안 듣죠. 도망가려고 하는 부하들. 내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싸워서 적에게 맞아서 죽든지, 마치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헥토르가 끝까지 잘 싸우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또 그때 이제 제우스가 일진 광풍을 또 함선들 사이에서 막 몰아붙여가지고 먼지가 엄청나고, 결국에는 그것은 헥토르에게 영광을 주겠다는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계속해서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뱀을 떨어뜨려가지고 독수리가 뱀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좋지 않은 징조도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광풍을 트로이아 쪽으로 먼지를 몰아가게 해가지고, 그리스군 쪽으로 먼지를 몰아가게 해가지고 헥토르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점 차이라는 거죠. 단기간에는 헥토르에게 영광을 줄 것이고,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앙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헥토르가 이렇게 막 덤벼 싸울 때 누가 그것에 대응을 하냐면 두 아이아스가 지금 헥토르 제1군 정예군에 맞서가지고 벽을 지키고 있어요. 성벽을, 방벽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큰 아이아스는 특히 그리스군의 우리예요. 울타리가 되고 방어전에 능한 장수이고, 두 아이아스가 아주 헥토르 제1군에 맞서가지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 제1군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었고, 호메로스 작가는 바꿔가지고 이 사르페돈과
리키아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르페돈이 제우스가 아들을 향해 가지고 아주 용기를 주고 분기를 시켜서 사르페돈이 공을 좀 세웁니다. 최초로 방벽을 무너뜨리는 인물이 사르페돈이 되겠어요. 근데 사르페돈하고 이 글라우코스의 이야기들이 둘이서 서로 이제 리키아군 장수잖아요. 최고의 장수인데 둘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글라우코스요, 310행,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글라우코스요,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리키아에서 윗자리와 고기와 가득 찬 술잔으로 남달리 존경을 받으며 모든 이들이 우리를 신처럼 우러러 보는가? 왜 우리 백성들은 우리 두 사람을 존경하는가? 그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아주 일리아스 전체를 통해서도 아주 유명한 문구이기 때문에 322행 여기 친구여, 그러니까 사르페돈이 얘기하는 거니까 글라우코스요, 만일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함으로써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을 운명이라면 나 자신도 선두대열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또 남자의 영광을 높여주는 싸움터로 그대를 내보내지도 않을 것이오. 하나 인간으로서는 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무수한 죽음의 운명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가 적에게 명성을 주든 아니면 적이 우리에게 명성을 주든 자 나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엔 사르페돈의 얘기를 풀어보면 인간은 어쨌건 우리가 싸움을 지금 전쟁을 피해 가지고 도망간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운명,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요. 그래서 피할 수 있어서 죽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피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 당당하게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 내려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 또 왕들, 사회 지도층들이 당연히 조국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를 마땅히 하는 것, 그럼으로써 존경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함으로써 솔선수범을 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목숨을 걸고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글라우코스하고 사르페돈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솔선수범하고 위기에서 먼저 물러서지 않고. 그래서 유명한 문구가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제5군 사르페돈과 글라우코스, 리키아의 동맹군이 방벽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지키고 있던 자가 메네스테우스였어요. 아테네의 왕이죠. 메네스테우스가 너무 이제 위기를 느낀 거예요. 너무 맹렬한 기세로 하니까. 그래서 두 아이아스는 지금 헥토르를 방어하고 있어요. 그죠? 제1군은 가장 정예군인. 거기도 지금 급박한 상황일 텐데, 이 메네스테우스가 사르페돈이 너무 맹렬한 기세로 공격을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몸을 떨었고, 전령을 보내서 두 아이아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둘 다 올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큰 아이아스라도 왔으면 좋겠다. 테오크로스도 같이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이아스하고 테오크로스가 지금 리키아군 사르페돈 쪽으로 지원을 나가요. 테오크로스가 글라우코스를 부상을 입힙니다. 활로서 부상을 입혀요. 그래서 또 이제 사르페돈 군도 약간의 이제 주요 전사가 후방으로 빠졌기 때문에 세력이 좀 약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르페돈이 흉벽을 손으로 잡아내가지고 방벽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방벽을 무너뜨린 최초의 장수는 지금 사르페돈이에요. 사르페돈에게 영광이 간 거고 제우스가 힘을 준 것이에요. 방벽이 무너졌으니까 거기가 이제 돌파라고 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아이아스가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방벽은 무너졌지만 그 방벽을 뚫고 트로이아군이, 리키아군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결국에는 방벽을 넘는 최초의 인간은 이제 헥토르가 되겠어요. 헥토르의 제1군이 방벽을 무너뜨리고 넘게 되는데, 이 헥토르가 440행에 보면은 방벽을 돌파하여 함선들 안으로 사납게 타오르는 불을 던지시오. 계속 불을 던지고 방벽을 향해서 돌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벽이 아직 무너진 건 아닌데, 이쪽 450행 이후로 보면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힘을 줬어요. 그래서 막 가볍게 돌을 들어서 마치 양의 털을 든 것처럼, 돌이 굉장히 무거운데 솜을 든 것처럼 해가지고 그 돌덩이를 문짝을 향해서 던졌고 그 문짝이 부러졌어요. 돌적이는 우리 경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도록 무너지고, 그래서 하여튼 문짝이 무너지고 그쪽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곳을 최초로 헥토르가 트로이아 자기 부대 제1군을 이끌고 방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넘고 부대에게 뛰어넘으라고 큰 소리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벽이 드디어 그리스군의 방벽이 무너졌어요. 사르페돈의 제5군이 방벽을 무너뜨렸지만 진입은 못했어요. 아이아스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트로이아의 제1군 헥토르와 폴리다마스, 그리고 그 제1군이 드디어 방벽을 무너뜨리고 헥토르가 무너뜨리고 방벽 안으로
물 밀듯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12권이 끝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과연 그리스군은 방벽이 무너졌는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함선과 자기 재산 막사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이 아주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지고 극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